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광개토 대왕릉 비문 해석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요. 다뤄보죠. 워낙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던 사안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십면연조인데 수십여 년간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시죠. 뭐가 진짜 맞는 얘기인가?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백제, 백잔,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이 다음 부분 여기부터가 초유의 문제가 되어온 바로 그 부분이죠. 읽어보면 이, 외이, 신묘년 다음에 레도해 레도해라는 건 문자로만 보면 올레, 건널도, 건너서, 해, 바다해 다음에 파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파는 깨뜨릴 파죠. 즉 레도 해파 문자로만 보면 올레 건널도 바다해 깨뜨리다 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 백잔 즉 백제 그 다음부터 판독이 안 되는 세 글자가 등장을 합니다. 땡땡땡 그리고 라 이위신민 신민은 신하라는 거죠. 근데 판독이 안 되는 세 글자 중에서 이 그 라 바로 앞에 자는 당연히 신일 것으로 생각이 되죠. 신라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수십 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보고 어이없게 임나 일본 부설 주창자들이 유레카를 외쳐대기 시작했던 게 문제의 발단이죠. 유레카를 외쳐대면서 어떤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했냐? 그들은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가 신묘년에 레도해 바다를 건너와서 파 깨뜨리다 백잔을 즉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랑 땡땡이랑 신라를 파 깨뜨리고 이위신민 신민으로 삼았다. 그들이 이렇게 멋대로 왜곡 해석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해석이 어떻게 보이세요? 말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근데 임나 일본 부설 주창자들은 한술 더 떠서 더 황당무계한 해석을 덧붙이게 되는데 여기 땡땡을 임나다 이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추론을 몹시도 뻔뻔하게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땡땡을 임나라고 하면 백제, 임나, 신라를 파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몹시도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백제, 임나, 신라를 모두 신묘년에 왜가 바다 건너와서 깨뜨려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이 왜곡 해석을 근거로 마구 퍼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인간이야 원래 예로부터 많이 있는 건데 진짜 어이없는 건 수십 년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대로 반박을 못했다는 거죠. 이 황당무계한 해석은요 사실 아주 손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논파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논파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논파를 왜 그렇게 수십 년간 설왕설래 해야 했나라는 게 참 사실 너무 답답한 부분이에요. 가끔 보면 저한테 임나 일본 부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댓글도 달리는데 이런 질문이 아직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허구 환상, 판타지 소설만도 못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임나 일본 부설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학설 같지도 않은 학설이고 학설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폐기물이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닌 거죠. 뭔 얘기를 더 할 게 있겠습니까? 따로 영상 만들 가치도 없다고 보여요. 근데 임나 일본 부설은 아무 증거가 없음에도 거의 유일하게 임나 일본 부설 주창자들이 터무니없는 왜곡 해석을 통해 최후의 발버둥으로 붙들고 늘어졌던 게 바로 이 신묘년 기록이죠.
그럼 이 해석,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해석인지 짚어보죠.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역사학 이전에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해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메모지가 하나 발견되었다고 해보죠.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회사에 갔다. 뭐뭐뭐뭐 뭐뭐뭐 다. 그래서 나는 부장님께 크게 혼이 났다. 이런 메모를 발견했다고 해보죠. 여기에 해석이 안 되는 뭐뭐뭐뭐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렇게 1, 2, 3, 3단 구조 아닙니까? 그럼 이번 문장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근데 이번 내용을 누가 밑도 끝도 없이 2번이 들어갈 내용이 아버지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보죠. 이게 사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100% 틀린 주장이죠. 우리가 2번 문장이 이렇게 뭔지 판독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주장, 밑도 끝도 없는 2번 문장은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건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문맥이 앞뒤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부장님께 혼이 난 일인데 그게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2번 내용을 판독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게 최소한 그게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업무 관련된 문제를 내가 야기한 것이라는 것만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글이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번에 들어갈 문장이 이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무조건 틀린 해석이다라고 충분히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해석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수십 년간 질질 끌 사안도 아니고 고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었던 거죠. 이건 1분이면 논파되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왜냐? 좀 전에 그 광개토 대왕 릉비 부분의 앞뒤 내용 구성은 마치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의 전개 구조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문장,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이게 2번이고 그럼 이 앞에 나온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백제신라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송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럼 이 다음 여기 2번 문장 다음에 나오는 3번 내용은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3번은 내용이 바로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의 외가 신묘는 어쩌고 하는 내용 바로 다음에 이 3번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3단 구조 내용이라는 거죠. 예로 든 이 3단 구조라면 2번에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우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2번 문장이 실제로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2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야기한 사람이 누군지는 명백하죠. 당연히 나죠. 내가 혼났으니까. 이 구조에서 이 1, 2, 3 구조에서 3번에서 광개토 대왕이 지금 혼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백제죠, 백제. 그러니까 2번 문장에서 왜가 백제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도무지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가 백제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은 거면 백제는 왜한테 격파당한 피해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내용상. 그런데 뜬금없이 그 바로 다음 내용에서 왜 백제를 혼내주러 갑니까? 그거면 내용상 그냥 격파당한 사람에 불과한데? 두드려 맞은 것에 불과한 피해자를 토벌하러 간다, 혼내주러 간다라고 할 거면 문장 흐름상 왜, why, 어째서 엄한 피해자를 대체 왜 혼내주러 가는지 이유가 설명이 있어야 해요. 그게 당연한 글쓰기죠. 유치원생도 그렇게는 안 씁니다, 글을. 왜 피해자를 혼내주러 가는지 이유가 있어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게 피해자를 혼내주러 출발. 그런 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즉 바로 직전 문장을 왜가 백제를 격파했다.
백제가 격파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진짜 기본 상식이 없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글의 기초 논리 전개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면이 있고, 또 피해자를 밑도 끝도 없이 토벌하는 이유가 안 나와 있으면 위대한 태왕 광개토 대왕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불쌍한 피해자를 공격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잖아요. 전체 구조가. 아들 장수왕이 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겠습니까? 모든 공격에는 명분이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제를 공격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야죠. 당연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나와야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학문 이전에 너무나 기초적인 기본 상식의 문제죠. 따라서 기본 상식적으로 2번 문장에서 도해파, 바다 건너 격파했다, 이위 신민, 누군가를 신민으로 삼았다, 삼으려고 했다 라는 그 행위의 주체는 절대 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주체는 누구겠어요? 누가 누구를 도해파 한 겁니까? 백제가 누군가를 도해파했을 리는 없죠. 문장 구조상. 도해파 다음에 바로 백제가 나오니까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내용상 신라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남은 건 하나죠. 누군가를 바다 건너 격파한 그 공격자는 고구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외가 될 수 없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면 논파되는 이야기에 수십 년을 절절매면서 끌려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체 이 괴이해 보이는 2번 문장의 올바른 해석은 뭘까요? 그것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뭘 이런 걸 100여 년씩이나 끌어왔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관건은 여기 도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누군가를 공격해 격파한 이는 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그 모든 사료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 중 기본이 교차 검증입니다.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네 할 게 아니라 똑같은 시기, 똑같은 시점을 다루는 또 다른 사료를 교차해서 검증을 해봐야 해요. 지금 여기 신묘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묘년은 391년이에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릉비하고요, 삼국사기하고 1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즉 광개토 대왕릉비에서의 391년 신묘년은 삼국사기에선 392년이에요. 그럼 지금 광개토 대왕릉비 기준 신묘년 391년에 도해파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삼국사기 기준으론 392년에 누군가 바다를 건너 또 다른 누군가를 격파했던 기록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삼국사기 백제 본기 392년자 기록, 즉 광개토 대왕릉비 391년 신묘년에 해당. 10월 고구려가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건 백제 본기 내용이고, 고구려 본기 한번 보시죠. 고구려 본기 같은 시기, 바로 이 시기 10월 임금 광개토 대왕이 병사를 출동시켜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감싸여 있었다. 임금 광개토 대왕이 7방면으로 병사를 나누어 공격하도록 한 지 20일 만에 병사들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 기준 391년 신묘년, 삼국사기 기준 392년에 지금 광개토 대왕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백제의 관미성을 함락시켰다는 내용이 교차 검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성이니까 당연히 수군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격파한 거겠죠. 이때 이 시기에 바로 이 비문에서 말하는 이 시점에 광개토 대왕이 도해파 백잔을 했다. 수군을 휘몰고 바다 건너 사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는 백제의 관미성을 격파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따라서 광개토 대왕 릉비 신묘년 기준 광개토 대왕이 도해파 백잔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시기 광개토 대왕이 행한 명백한 삼국사기에도 교차 검증되는 그 도해파 백잔 이외에 391년 혹은 392년에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누군가를 격파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외가 도해파 백잔을 한 거라면 본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자랑스러울 텐데도 일본 서기에는 해당 시기에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묘년 391년 혹은 392년에 도해파, 바다 건너 공격해 누군가를 격파했다라고 하는 건 수군으로 그때 백제를 격파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인 것이 너무나도 유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비 자체가 광개토 대왕릉 비니까 그게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서술일 겁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잖아요, 이게.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에 교차 검증으로 그때 수군을 휘몰고 멋있게 난공불락 백제의 관미성을 시원하게 격파한 것이 삼국 사기의 교차 검증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데 대광개토 태왕의 전설, 그 멋진 시발점이 되는 화려한 기념비적, 그 멋진 승리를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굳이 기재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멋진 것을. 아니, 신묘년에 아버지 광개토 대왕께서 행한 그 멋진 도해파, 백제, 관미성, 그 기록을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비문에서 굳이 뺄 이유가 뭐냐고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도해파는 도해파 백잔이고 광개토 대왕이 한 것이다. 즉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쳐부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얜 뭐냐 이건. 이외의 신묘년 내 태왕이 백제를 바다 건너 격파한 거면 이 구절은 대체 왜 중간에 끼어 있는 건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와서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문장 흐름대로. 쭉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백제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속민이었고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신묘년에 왜가 왔으므로 광개토 대왕이 바다 건너 백제를 격파하고 땡땡에서 신라를 고구려의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왜가 신묘년에 왔다라는 게 이 문장에서 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왜에 들어가 있는 거냐? 도해파 백잔 한 게 왜가 아니라면 이 왜가 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하죠. 이 판도가 안 되는 땡땡. 근데 이 땡땡 두 글자 중에 아마 광개토 대왕릉비에 관심 있으신 분은 거의 아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땡땡 중에 첫 번째 땡이 동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동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광개토 대왕릉비가 예전에 원래 있던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비를 탁본해서 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에 워낙 뭐 이끼라던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탁본할 때 매끄럽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물질들을 날려버리려고 비에다가 가축의 대변을 바른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비석이 좀 더 손상되었죠. 근데 그건 탁본을 위해 그렇게 한 건데 불태우면서 비가 더 손상되기 그 전에 그냥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겨 쓴 그런 필사본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땡땡땡 중에 첫 번째 땡 자리에 동이 써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게 진실이라면 정말 백제, 백잔 다음에 동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여기서부터 이제 끊고 백제를 주어로 보고 백제가 동쪽으로 공격을 가서 신라를 공격하여 신민으로 삼으려고 했다.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교차 검증을 해보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392년 이 역시도 광개토 대왕릉 기준 391년 신묘년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구려에서 우리 신라로 사신을 보내왔다. 고구려가 강성하였으므로 신라 임금은 이찬의 아들을 볼모로 보냈다. 392년 광개토 대왕릉 기준 391년 신묘년에 신라가 고구려에게 볼모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우린 교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슷한 시기에 백제나 외쪽으로 신라가 무슨 볼모를 보냈다던가 항복했다던가 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역시 교차 검증으로 이 신묘년조에 나온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주체 역시 고구려인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 왜가 왔다 라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신라는 이 왜라는 존재한테 굉장히 많은 횟수의 공격을 이전부터 당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신묘년에 평소 신라에 찝적대던 왜가 왔으므로, 즉 신라가 제3자에게 괴롭힘을 더 심하게 당하는 상황인 그러한 정황 속에서 신라를 기존 고구려의 속민에서 고구려의 신민으로 더 복속 관계를 강화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말씀드린 신라 본기에 이 신라가 고구려에게 볼모를 보냈다는 기록, 순서상 이 바로 다음 기록이 왜가 신라한테 공격해왔다라는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393년 다음 해죠. 왜인이 와서 금성을 포위하고 닷새 동안 풀지 않았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다. 근데 신라 임금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에 깊숙이 들어와 죽기로 길을 쓰고 있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성문을 닫았다. 적이 아무 성과 없이 물러나자 신라 임금이 용맹한 기병 200명을 먼저 보내 돌아가는 길을 막게 하고 보병 1000명을 또 보냈다. 독산까지 따라가서 양쪽에서 도와 공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392년 비문에서 말하는 신묘년 391년 그때 신라가 고구려에 볼모를 보냈다. 볼모를 받았다는 건 신라가 우리의 신민이 되었다고 고구려 측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신묘년 그때. 그리고 삼국사기 비슷한 시기인 그 다음에 왜가 또 쳐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 언급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신라가 고구려에 굴복해서 볼모를 보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왜가 오고, 대왕릉 비문에서도 삼국사기에서 적시한 시점하고 비슷한 시기에 왜가 오고, 신라가 누군가의 이유신민 굴복해서 신민으로 되었다고 나오고,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입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러면 굴복시킨 건 누가 제일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뻔한 거죠. 다만 삼국사기에선 볼모 보낸 건 392년, 그러니까 비문 391년 신묘년 1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광개토 대왕 아버지 고국여왕 사망 4개월 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상 1년 정도 시차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문의 391년은 삼국사기 392년이니까. 근데 아까 왜가 온 건 393년이었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시기적 유사성이라면 이건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신라는 이 비슷한 시기 고구려 말곤 어디에도 볼모를 보내거나 항복하거나 그랬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오직 고구려 한테만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건 고구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아까 쳐들어온 왜를 시원하게 격파했다고 삼국사기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무슨 신라가 왜 신민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또 광개토 대왕릉비 다른 부분을 보면요. 영락 10년 경자년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자마자 왜적이 퇴각하여 그 뒤를 지체 없이 쫓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구려가 왜로부터 신라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즉 왜라는 존재의 등장과 왜가 왔다 이런 내용과 고구려가 신라를 왜로부터 지켜주고 신민으로 삼고 이러한 내용이 비문 전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문장은 전체적으로 신라를 괴롭혀왔던 왜가 신라한테
또 찝적되는 정황 전후 시기에 고구려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게 되는데, 그럼 도해파 백잔, 백제 격파는 왜 한 거죠? 왜가 왔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는 내용 중간에 왜 백제 격파했다는 얘기를 끼워 넣었습니까? 광개토 대왕릉대 전체를 봐도 왜하고 백제는 연합전선을 펼쳐 광개토 대왕에게 대항하려고 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광개토 대왕 릉비 영락 9년 기해년 백잔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백제가 왜하고 대고구려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걸 보면 도해파 백잔 백제를 격파한 주체가 왜라는 기존 임나 일본 부설 주창자들의 해석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왜랑 백제는 대고구려 연합전선을 같이 펴는 이들인데 무슨 왜가 백제를 격파해요? 같은 연합편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연합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고 왜는 신라를 좀 찝적대고 싶은데 지들 힘만으로는 힘이 안 되니까 백제의 힘을 구하는 거고, 같이 하자. 백제는 고구려랑 원래 사이 안 좋은데 고구려를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왜를 좀 이용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고, 광개토 대왕은 백제하고 왜가 팀플레이를 펼친다는 걸 파악하고, 그래? 그럼 나도 신라랑 편먹는 게 낫겠군 해서 여기 신라를 지원하면서 신라를 왜와 백제 연합 세력으로부터 망하지 않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백제가 신라한테 찝적대는 왜를 지원해주는 존재니까 왜가 신라한테 찝적되었을 때 백제까지 같이 격파하면서 같이 확 쓸어버리는 거죠. 이런 역학 구도라고 보면 돼요. 이 구도로 보면 아까 그 문장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이 왜의 십여년 내에 평소 신라를 찝적대던 왜가 왔으므로 왜하고 연합하고 있던 백제를 바다 건너가서 격파하고 도해파 백잔, 격파한 후 동쪽으로 혹은 땡땡해서 신라를 고구려의 신민으로 삼았다. 왜가 나타났는데 백제를 공격하는 건 이런 구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백제랑 신라는 원래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십여년에 백제랑 연합하고 있는 왜가 나타나서 신라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왜랑 연합 중인 백제를 바다 건너가 격파에 혼내주고 신라를 기존 속민에서 고구려의 신민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더 우리한테 복속하는 이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크게 어려울 것 없는 해석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나오는 이 3번에 해당하는 광개토 대왕이 또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또 토벌했다는 이야기는 그럼 또 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1번 문장 백제랑 신라는 원래 예로부터 우리의 속민이었다. 2번 문장 근데 평소 신라를 자주 찝적대던 왜가 나타났으므로 왜하고 연합하고 있는 백제를 바다 건너 출동해 격파하고 신라를 우리 고구려의 신민으로 삼았다. 나중에 실제로 고구려는 왜로부터 신라를 지켜주는 구원군을 보내기도 하죠. 즉 2번 문장은 신라를 속민에서 신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러면 3번에선 이제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이 3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렇게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했다. 쭉 해가지고 우당탕 백제 격파하고 결국 백제 왕이 광개토 대왕에게 영원한 노객,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뒤이어서. 그러면 이 3번 내용을 통해서 이제 2번에선 신라를 속민에서 신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면 3번에선 나머지 하나, 백제, 마저 속민에서 신민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즉 이 내용은 뭐냐면 백제 신라는 본래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신라는 신묘년에 고구려 속민에서 고구려 신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 이후 백제도 역시 토벌해서 속민에서 고구려 신민으로 같이 업그레이드 시켰다. 즉 이 내용 전체는 속민이었던 백제 신라 두 나라를 신민으로 더 예속 관계를 강화하는 업그레이드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구조가 이해되시죠? 이 해석이 너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교차 검증으로도 깔끔하게 증빙이 되다 보니까 딱히 시비 걸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시비 거는 게 여기 그 도해파 백잔할 때 그걸 고구려가 했다, 태왕이 했다라는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그게 유일한 시비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시비인 게, 광개토 대왕릉 비문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한 행동이 명백한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부분은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비 자체가 광개토 대왕비니까 어떤 행동을 태왕이 했다 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생략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건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다른 부분 내용인데, 영락 10년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기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한 주체, 주어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임에 명백하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건. 근데 보시다시피 태왕, 왕이라는 주어가 없죠. 태왕, 왕 없잖아요. 이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문에 보면 왕이, 태왕이 이렇게 주어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략된 부분도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태왕이라는 주어가 없다고 이걸 이 문장에 왜가 나오니까 왜가 주어일 것이다 라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비문 전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정리, 신묘년조의 구조. 본래 신라 백제는 우리 고구려의 송민이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송민에서 신민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들려줄게. 신라는 과거로부터 왜구들한테 찝쩍거림을 좀 당해왔잖아. 근데 신묘년에 왜가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평소 왜하고 연합하고 있던 백제를 쳐부수고 같은 해에 신라를 송민에서 신민으로 복속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리고 백제는 나중에 또 공격해서 백제마저 송민에서 신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렇게 백제 신라는 우리에게 복속하는 신민이 된 거야. 이런 구조로 해석하는 게 가장 유력해요. 교차 검증 등등 여러 사항을 봤을 때. 다만 이런 제2썰도 있을 순 있는데요. 이 도해파 다음에 문장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석을 하는 방법도 또 있긴 합니다. 이런 구조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백제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송민이었고 혹은 송민이었는데 왜가 신묘년에 오니 우리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왜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돼서 백제가 동쪽으로 공격하여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고 하여,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나 신라나 둘 다 고구려 송민인데 한 송민이 다른 송민을 자기들 신민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혼내주러 갔다. 이런 해석 구조죠. 이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건 아까 1설에 비하면 다른 사료의 교차 검증이 없다는 게 1설에 비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정리, 신묘년조 2설. 백제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 고구려의 송민이었고 혹은 송민이었는데 왜가 신묘년에 오니 우리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왜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내용이 전환돼서 백제가 동쪽으로 공격하여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으므로 혹은 삼으려고 하여,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이게 이제 2설. 다만 1설이 매우 유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의 이 마지막 한 글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동이라는 것도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 100% 확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유관 필사본이 근거인 거고, 물론 동이 맞다고 보시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이 마지막 한두 글자 때문에 또 그 도해파 할 때요. 이 해자를 해가 아닌 매다 혹은 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면 비문에서 판독이 안 되는 글자를 다 파악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게 가능하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좀 했으면 합니다. 그 비문 자체가 아직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100%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혹시라도 뭔가 새로운 게 더 발견이 되면 저도 제 의견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늘 말씀드린 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제일 유력하다고 보이고, 간혹 보면 나중에 외를 격파하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더 띄워주기 위해 외의 능력이나 실적을 과장해서 기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근데 굳이 고구려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논리적으로 볼 줄만 알면 굳이 그런 얘기 없이도 임나 일본부 설이나 외가 한반도 남부를 뭐 어찌했다느니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논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테마 질문하신 분께는 뭐 이 정도면 답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저것 질문해 주세요. 역사가 아닌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전에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해드렸다시피. 그리고 하고 있던 징기스칸 시리즈도 계속 다음 편에서 곧바로 바로 이어나갈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